스타벅스의 역사의 시작은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세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든, 제브, 제리 이렇게 세 명의 친구였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이 세 명이 도원결의를 한 건 아니고 제리가 2학년 때 하루는 학교 기숙사 배정을 기다린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폰이 있습니까? 다마고치가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앞에 있는 학생이랑 통성명하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노가리를 까고 기숙사 배정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내 앞에서 커트라인이 끊기 뿌는 겁니다. 그래서 제리는 학교 기숙사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허탈해하고 있는데 제리 앞에서 기다리면서 같이 노가리를 까던 고든도 배정을 받지 못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리가 야, 니 내랑 방 같이 얻을래? 하면서 제리랑 고든은 룸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삼총사 중에 남은 한 명, 제브도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학생이긴 했는데 아직은 고든이랑 제리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미국 학교는 보통 여름방학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집 애들은 모히또 같은 데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들이랑 태국이나 이런 바하마 같은 데 여행을 댕기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보통 학생들은 여름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투잡 뛰고 열심히 돈 벌거나 최소한의 돈을 들고 배낭여행을 가거나 그렇게 방학을 보냅니다. 제브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 박람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가 끝나고 이제 진짜 방학이니까 고향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도 먹고 그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브 집이 뉴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람회 알바를 했던 시애틀에서 학교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찍고 미국 정반대편에 있는 뉴욕으로 운전을 해야 했는데 이게 미국 끝에서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도 42시간이 걸립니다. 혼자 가면은 가스비도 많이 나가고 심심하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박람회 게시판에 샌프란시스코 찍고 뉴욕까지 갈 건데 2대2 전지현 초보 헌터 너만 오면 고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때마침 그때 박람회를 관람했던 고든이 박람회 끝나고 이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야 했는데 비행기가 뉴욕에서 출발했거든요. 와, 그런데 딱 아다리가 맞아떨어지게 공고를 고든이 본 겁니다. 그래서 둘은 시애틀에서 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찍었는데 그때 제리를 만나가지고 잠시 셋이서 같이 놀다가 셋은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브랑 고든은 뉴욕까지 먼 거리를 가야 하니까 더욱더 친해졌겠죠, 그죠?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리는 이제 군입대를 하고 제대 후에 시애틀에 돌아와가지고 보잉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브는 시애틀에 있는 학교 교사가 되었고 고든도 시애틀에 있는 그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하게 됩니다. 보통 대학 다닐 때 친구들 학교 다닐 때는 죽고 못 살아도 졸업하면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렇게 셋은 다시 시애틀에서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는 셋이서 공통 관심사인 이제 커피에 대해서 머리를 까고 있었어요. 특히 고든이 이 커피에 대한 그 열정이 상당했습니다. 이 친구는 질 좋은 커피를 사기 위해서 시애틀에서 이 캐나다 밴쿠버까지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만큼 커피에 이 진심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삼총사가 모이면은 야, 니 밴쿠버에 커피 말고 숨겨둔 딸내미 있는 거 아이가? 친구 있으면 내 소개 좀 시키둬. 아니라니까 진짜 딱 커피만 사고 온다 자스가 하면서 이런저런 농담도 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클래스는 당연히 이런 시시껄렁한 수준보다 훨씬 높았겠죠. 하루는 셋이서 커피 한 잔을 때리다가 드는 생각이 아니 근데 확실히 네가 밴쿠버 가가지고 사오는 커피는 고급이라 그런지 맛이 다르긴 다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싸구려 커피만 마신다 아이가. 우리 땀처럼 커피에 대한 열정이 높은 양반이 어디 있대?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고급 커피를 여기서 한번 팔아보면 어떻노? 라는 생각을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는 셋이서 무작정 커피 판매점을 차리는 게 아니고 일단 제대로 준비를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고급 커피 원두 장사를 하는 알프레드 피트 사장님 매장을 찾아갑니다. 당시 미국에서 커피에 대해서 가장 빠삭한 양반이 이 피트 이 양반이거든요. 그런데
피트 선생님이 아주 흔쾌히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삼총사는 약 3개월 동안 피트 선생님의 사업 방식을 배우고 열심히 익힌 다음에 그가 모은 돈하고 은행 대출 조금 보태가지고 그 시애틀 지역에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 시장에서 역사적인 첫 스타벅스 점포를 열게 됩니다. 사실 스타벅스라는 이 이름을 지을 때 이 세 명이 짱구를 굴리기를 첫 발음을 갖다가 강력한 S와 T로 시작하는 브랜드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스터리터 파이터 2처럼 스트로 시작하면은 뭔가 좀 더 임팩트 있지 않나 해서 생각한 게 소설 모비딕 있지 않습니까? 모비딕에 나오는 항해사 이름 스타벅에 S를 딱 붙여가지고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된 겁니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는 커피나 음료수나 빵 쪼가리를 파는 카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리지널 스타벅스는 커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파는 재료 상점이었습니다. 커피 원두, 차잎, 향신료, 그리고 그 커피 메이커 있지 않습니까? 커피 메이커 같은 것들을 그렇게 파는 소매 상점이었습니다. 당시 시애틀에 이런 고급 커피를 파는 점포가 없었기 때문에 매장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곳곳에 분점을 열면서 사업은 확장되었고 이제는 소매 장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 도매 장사도 시작해가지고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 원두를 로스팅해서 이렇게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년간 스타벅스는 꽤 괜찮은 성공을 거두지만 삼총사 중에 한 명, 제브는 이미 성장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보다 작은 사업체를 창업해서 완전 맨 땅에서부터 운영하는 거에 더 흥미가 있어가지고 스타벅스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고든이랑 제리 둘이서 스타벅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스타벅스는 카페가 아니고 커피를 만드는 그 재료와 도구를 파는 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급 커피는 싸구려 커피랑 그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상점에서 고급 커피를 직접 타가지고 손님한테 이렇게 시음을 해보도록 그렇게 제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트에서 이 시시코너 아지매가 꾸부주는 그 떡갈비 한 입 먹어보면은 고막 끝뻑 넘어가지 않습니까? 딱 그겁니다. 그렇게 가게에서 맛보기로 고급 커피를 이렇게 주는데 1982년에 하루는 키 큰 남자 한 명이 가게를 이렇게 걸어 들어옵니다. 가게를 쓱 걸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관심 있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는 시음 커피 한 잔을 딱 들고는 색깔도 이래 유심히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한 모금 딱 때리더만은 와 커피 맛이 고마 철찍이 삐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키 큰 남자는 그 순간에 자기가 들고 있는 커피 한 잔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이 키 큰 남자는 스타벅스를 세계 최대 커피 브랜드로 만든 하워드 슐츠였습니다. 슐츠 이 양반의 일대기도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 가난한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힘들게 자란 양반인데 그건 제가 외전으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무튼 슐츠 이 양반이 처음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셨을 때가 사실은 스웨덴 그 주방용품 제조사 판매사원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백지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스타벅스 삼총사에게 가게 매니저로 일하게 해달라고 했고 슐츠는 스타벅스 매니저 겸 마케팅 책임자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삼국지에서 원수를 까고 싶어가지고 유비가 조조 밑으로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스타벅스 사장님이 슐츠를 이탈리아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슐츠 아저씨가 무역 박람회에서 뭐 이것저것 시장 조사도 하고 피자 한 조각도 땡기고 바쁜 와중에 동네에 있는 커피숍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탈리아 가면요, 특히 이제 주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주거 지역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뜨거운 지중해 여름에도 많이 뜨거우예 뜨끈한 에스프레소 잔 앞에 딱 두고 노가리도 까고 웃고 즐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아늑하고 친구집 같이 편안한 유럽의 커피숍에 슐츠 씨는 이렇게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슐츠가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고든이랑 제리한테 사장님, 제가 이 사장님의 그 커피 원료 사업에 대한 열정을 모르는 게 아닌데요, 제가 이탈리아 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거기는 커피숍이 친구 자취방 맨키로 편안하게 그래 만들어놨던데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몇 년 사이에 분명히 미국에서 이거 시작할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이거를 선점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물 장사가 마진이 많이 남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고마 커피나 음료수를 팔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고든이랑 제리 입장에서는 임마 이거 왜 이래나 되노? 싶었지만은 슐츠를 한번 믿어보고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 판매를 매장 한가운데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기는 해보는데 뭐 한운둥 만운둥 뭐 사장님들이 별로 열정 있게 하지를 않으니까 슐츠는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이 양반들 밑에서 막 유럽식 카페 만들기는 말짱 꽝이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급기야 1984년에 스타벅스 삼총사가 처음 이렇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원두 장사를 배우려고 만난 그 멘토 그 알프레도 피트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피트 사장님이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좀 쉬고 싶어가지고 자기 매장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사장 고든이랑 제리가 이 소식을 듣고 스승님에 대한 존경과 상징성으로 피트 사장님 점포를 인수해버립니다. 그 말은 스타벅스 사장님들은 슐츠가 생각하는 그 커피 장사에는 완전히 이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슐츠는 유럽식의 편안하고 아늑한 카페를 자기 힘으로 만들어 보자고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1985년에 스타벅스에서 퇴사해서 일 조르날레라는 카페를 차리고 일을 조르나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슐츠가 역시 세일즈 이 통이긴 통인 게 전 사장님하고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았다고 해서 척을 지는 게 아니고 자기 카페의 이 커피 원두를 전 사장님의 회사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납품을 받습니다. 솔직히 스타벅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슐츠가 이렇게 재료상을 하러 나간 게 아니고 카페를 하러 나갔기 때문에 어차피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납품업체 하나가 더 생긴 거니까 서로 윈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슐츠의 선구안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슐츠가 시작한 유럽식 아늑하고 친근한 공간에서 고급 커피를 파는 카페 일조르날레는 굉장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렇게 슐츠가 나름대로 체급을 키우고 나니까 정말 엄청난 교통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1987년에 고든이 스타벅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리만 스타벅스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제리는 얼마 전에 인수한 그 피트 사장님의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몸집이 커진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그렇게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스타벅스 점포들을 따로 떼가지고 슐츠에게 매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슐츠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모은 투자금으로 스타벅스의 6매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가 슐츠 형님이 불과 34살 때였습니다. 와, 34살 어떻습니까? 한창 야망과 짱구가 팡팡 돌아갈 때거든요. 슐츠 형님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뻗어나갈 준비를 하는데 스타벅스만의 문화를 만들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기조를 스타벅스 창립자 삼총사의 원칙인 좋은 커피는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베이스로 깔고 품질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방침과 최고 수준의 경영진을 구성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슐츠 형님이 사실은 어릴 때 아버지가 엄청 열심히 일했지만은 봉급도 제대로 못 받고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는 것을 보고 자라서 직원들 대우는 책임지고 보장해줬습니다. 심지어 정직원들은 물론이고 파트타임 직원들에게도 건강보험이나 스톡 옵션을 제공하면서 직원들 이직률을 낮춤과 동시에 경쟁사들보다 더 유능한 자원들을 보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스타벅스 이미지가 어땠냐면은 이 약간 그 좀 특별하고 신비한 장소라고 해야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본 사람은 많이 없지만은 가본 사람들이 알아서 올려쳐주는, 지금으로 치면은 인스타그램 그 사진빨 잘 받고 가면은 꼭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그 인증샷 올리는 그런 카페 있잖아요. MZ 세대들은 분조카라고 해가지고 분위기 좋은 카페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카페가 당시 스타벅스였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 점포를 열 때마다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때리려고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는 커피숍의 트렌드만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인종평등이나
참전용사 지원 같은 그런 다른 기존의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좋은 영향을 끼치는 회사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슐츠의 리더십 아래에 1987년부터 1992년까지 매장 수가 6개에서 160개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진짜 엄청난 고속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스타벅스는 마침내 상장 회사가 됩니다. 근데 회사들이 이제 상장하게 되면 하는 게 뭡니까? 원가 절감도 맞기는 맞는데 일단 광범위한 투자 유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쇼미더머니 치고 나면은 뭐합니까? 게이트웨이 쭉쭉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상장 후에 이렇게 확보한 자금력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일본이랑 싱가포르에 첫 해외 매장을 오픈하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렇게 슐츠 형님은 스타벅스 이제 체계가 잡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에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사회 의장이 되었고 최전방 공격수였던 슐츠는 이제 뒤쪽에서 공을 뿌려주면서 지원 사격을 하는 포지션으로 포지션 변경을 합니다. 슐츠 형님이 CEO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스타벅스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2000년부터 2007년 7년 사이에 매장 수는 3,500개에서 15,000개 이상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거의 매년 1,500개의 새 매장을 열어왔다는 건데 진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매출도 20억 달러에서 94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사실 스타벅스 이전에는 사람들이 주로 마트에서 파는 커피를 사가지고 집에서 직접 뽑아 먹었는데 점점 복잡해지고 바빠지는 현대인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과 맞물려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먹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7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스타벅스의 진격은 멈추게 됩니다. 금융위기로 사람들 주머니가 얇아지니까 쓸데기 없는 소비는 전부 다 모가지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소고기 먹던 사람들 닭고기로 바꾸고 벤츠 끌던 사람들 현대차로 갈아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사람들이 사치품에 쓰는 돈을 줄이고 사 먹던 커피도 집에서 타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직격탄을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수비를 보고 있던 그 슐츠 형님이 마 너희들 뭐하노? 이기 봐라! 하면서 다시 CEO로 복귀합니다. 왕의 귀환에 스타벅스 주가는 9% 상승하긴 했지만 장기적인 상승을 위해서 슐츠는 결단을 내야 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철학 중에 직원들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는 그 철학을 항상 지켜왔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스타벅스 이 존립 자체가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2008년에 600개가 넘는 매장을 폐점하고 2009년에는 매장 300개를 추가로 폐점합니다. 그로 인해서 약 6,700명의 바리스타들이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초창기 스타벅스가 추구했던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고 공간에서 느끼는 경험과 분위기를 마시는 곳이다. 그런 초창기 문화로 돌아갈 것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전 매장의 모든 바리스타들에게 에스프레소 제조 방법을 재교육시켰습니다. 당시에는 아침에 샌드위치를 팔았었는데 이거 전면 중단시키고 자동 에스프레소 기계도 다 갖다 버리고 매장에서 직원들이 원두를 직접 갈아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딱 스타벅스에 들어가면은 향긋한 커피 향을 맡을 수 있도록 예전에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던 그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다시금 가져오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과감하고 빠른 대처로 2009년에 스타벅스 주가는 143%가 넘게 상승했고 매출도 반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기를 가지다가 2012년부터는 다시 확장을 시작했고 2017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8,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확장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매장과 매장 간격이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정 매장에 이제 단골이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타벅스 전체 매출은 영향이 없더라도 점주들은 불만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점주들은 본사에 항의까지 하러 가가지고 대표님 내하고 잠깐 보입시다. 지금 점주들 다 죽어가는데 니 혼자 다쳐먹을래요? 어디 식순이 앞에서 행줬잖아 하면서 불만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부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미국 사람들이 저칼로리 음식,
유기농 음식 섭취 같은 건강에 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타벅스의 주력 상품이 whipping cream 잔뜩 얹어있는 고칼로리 설탕 범벅 커피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고 우유와 설탕을 파는 가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커피는만 눈꽃만큼 넣고 우유랑 설탕을 쳐발라서 파는 메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cold brew 커피랑 상큼하고 달달한 과일맛 리프레셔를 주력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위기를 겪고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그렇듯이 기업 인마들이 팬데믹 핑계로 음식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기습적으로 올리고 난 다음에 팬데믹 수습되고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혔는데도 얍삽하게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얼탱이 없게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매장 말고 드라이브스루만 제공하는 드라이브스루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런 커피는 이 점포세가 적게 들기 때문에 커피를 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가 커피 브랜드가 팬데믹 이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면서 스타벅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Dutch Bros라고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뜨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스타벅스가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과거에 그 스타벅스가 추구했던 그 스타벅스 특유의 아늑하고 편안하고 뭐 친구 자취방에 놀러간 것 같은 그런 편안한 경험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고 그저 막 빨리빨리 손님들에게 커피 돌리고 최대한 이익을 빨아먹는 그런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은 가격대로 높고 이제는 뭐 별 특색 없는 스타벅스가 되었고 굳이 매장에서 커피를 때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가 커피숍이나 동네에 있는 작은 커피 전문점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사실 요즘 스타벅스 가보면은 복사 붙이기, 똑같은 인테리어에 딱딱한 의자 몇 개 박아놓고 정말 특색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일단 커피 자체가 맛대가리가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사탕수수 설탕은 비싸가지고 이게 마진이 안 남으니까 사탕수수 설탕 자체 선택을 못하게 하고 대신 액상과당으로 대체하는 점포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나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팁 강요 이게 진짜 막 열불천불이답니다. 주문하고 난 다음에 계산할 때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카드 딱 끊고 나면은 아니 나는 아직 커피를 마셔보지도 않았는데 계산할 때 이미 팁을 내라고 강요합니다. 아니 달시야 팁 그거 얼마 한다고 그냥 그거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거지냐? 하시겠는데 아니 근데 나는 내가 받은 훌륭한 서비스나 뭐 음식에 대해서 팁을 지불하는 거는 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서비스를 받기 전에도 팁을 지불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미국 팁 문화에 대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팁 강요 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창업자 3인방의 철학을 완전히 저버리고 성장에 초점을 둔 스타벅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춤한 스타벅스이지만 한국에서는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다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타벅스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